예,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투자자에게 적이면서 때로는 투자자의 친구라는 거죠. 변동성이 있어야 주식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지만 지금의 극강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긴축, 물가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인데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면한 현안인데요. 그 전에 이제 좀 더 기저에 깔려 있는 미국 금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FOMC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한데 소위 50bp냐 25bp냐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뭐 시장에서 최근에 워낙에 CPI가 지난 뭐 30년 최고, 40년 최고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연준이 시장보다 너무 이렇게 못 따라 후행하고 있는지 우려감이 많이 증대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를 빨리 캐치업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50bp 인상을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우리가 금년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시장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자료는 미국의 그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와 최근에 미국 연준의 금리 선물인데요. 원래 그 지난 12월 달 연준 금리 점도표에 의하면은 일반적 컨센서스는 연말 정도에 한 1%, 그러니까 한 자리 후반대, 즉 한 0.775 정도 갈 거라고 사실 FOMC 미팅에서 전망을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건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인데요. 1.6 정도 됩니다. 즉 1.6 정도 된다는 거는 지금 연말까지 그 FOMC가 한 7차례 횟수에 걸쳐서 금리 0.25 인상을 하면 한 1.75 정도까지 네. 현재 한 1.7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 좀 길었지만은 크지는 않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이제 시장은 이미 가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에 하나 이제 0.25가 아니라 0.5를 주면 시장에 또 충격파가 가겠지만은 아직은 그거는 뭐 소수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위 이제 연방 기금금리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락가락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bp 쪽이 확 높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또 좀 톤다운을 시키니까 지금은 25bp가 그렇죠. 예, 높고.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은 계속 올릴 거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예. 점진적이냐 빠르게냐 그 문제고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릴 건데요. 금리는 올리는 이유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물가 때문입니다. 그렇죠. 1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안 좋게 나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PCE가 있고요. 네. 이 3월에 발표되는 2월의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가 네, 예. 잡혔다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언제쯤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작년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는 아마도 4, 4분기 내지 늦어도 1, 4분기 정도에는 피크를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서플라이 바틀렉 같은 것들이 병목이 해소가 되면서 네.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화될 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특히나 유가 부분, 원자재 부분과 또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걸로 불거지면서 원자재 부분이 생각보다 좀 더 약간은 더 충격파가 더 가는 것 같고 또 리오프닝 스케줄도 약간 더 딜레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주시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불거지면 제가 대표님은 좀 이따가 더 추가 좀 부연설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는 이슈가 개인적 주식 시장보다는 에너지 시장에 굉장히 더 많은 어떤 시사점을 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지속하는 것보다는 뭐 시점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1, 4분기 정도에서 한 분기 정도 뒤를 그러니까 수년 정도 하는 시점에 한 2, 4분기 정도에 정점을 찍고 좀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가장 큰 화두이다. 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상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가 일반 전망이 이제 상반기 중에 정점을 찍고 점점 안정화된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일반적으로 장기 평균의 어떤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위에서 좀 세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쪽은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면 지난해 1분기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상반기로 가면서 전년과 비교하는 거니까 보통 그죠? 그러면 이제 상승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요.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 전에 2%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면서 채권을 사고 이러면서 지금 1.86까지 1.9 밑으로 떨어졌는데 예. 중기적으로는 금리는 더 오른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우리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확전이 되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굉장히 네. 전면전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은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커지게 되고 국채 수요가 커지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한 1.8 내지 9에서 1.5나 1.6까지도 내려갈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컬 어떤 경험치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그러면은 종국에는 어떤 펀더멘탈한 가치의 국채 가격과 금리가 수렴할 텐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떤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그러니까 여기 시장 금리죠. 미국 국채 시장 금리에 좀 더 추세적이고 펀더멘탈한 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 번째는 FRB의 기준금리의 어떤 방향성일 거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 인플레이션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천명을 한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도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 이상으로 형성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시장 금리, 10년물 금리는 국채 금리는 더 현재보다는 더 높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높은 위치에 좀 갈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에 잠시 제가 이제 요거는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현재 시점을 이거를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로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했는데 공이 모두 다 향후 한 2년 정도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가 계속 좀 상승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글로벌 전문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단발적인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좀 국채금리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려고 전망하는 건 우리가 좀 아주 펀더멘탈리 우리가 국채 금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각하면 아주 심플한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실질 성장률 플러스 CPI 물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당장 리세션에 들어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업사이드로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연말까지 2.25 정도 얘기한 게 제 기억으로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오히려 떨어지는데 네, 연말로 가면 2% 중반, 3%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위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결국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좀 기피하게 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니까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뭐 달러 같은 거 아닙니까? 달러는 강세로 가면 원화는 더 약세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원화는 이제 1,200원 뭐 언저리면 더 약세로 가긴 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원달러 전망 좀 해주세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큰 이벤트가 터지면은 우리가 안전자산의 수요가 커지는 거고 해당하는 가격의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골드가 될 거고 네.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최근의 움직임이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최근에 왜 우리가 달러 대비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갔는지에 대한 좀 규명이 될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근데 제가 요 앞 슬라이드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갖고 설명을 드릴 때도 우크라이나 쪽은 단발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추세적인 영향에는 좀 해당은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원달러 특히 원화가 달러 대비 이렇게 1,200원까지 올라가 약세를 띈 거는 아까 요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가장 큰 변수일 거고. 근데 엔이나 위엔 비해서 우리 원화가 특히 좀 더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뭐 또 약간 우리 또 환율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최근에 제가 한두 달 출연 못했었는데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한국은 미국 나스닥과 한국 주식시장 미국 나스닥과는 굉장히 그 상관성이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술주 위주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스타일 로테이션,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시프트를 하게 되고 그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좀 많이 밀리고 다우는 덜 밀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연초 이후 현재까지 그 수익률로 가장 성과가 부진한 나라의 1, 2, 3 안에 나스닥과 코스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근데 결국은 앞으로 좀 이런 어떤 단발적 이슈가 해소됐을 때는 결국 펀더멘탈 이슈에 다시 또 수렴할 건데 그러면은 $1의 펀더멘탈 이슈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의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1니까 달러 대비 원화의 금리 움직임이 있을 거죠.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어떤 바로메타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둔화는 되지만 글로벌 경제가 순항할 거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 우리의 그대로 수출 국가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금리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 연준이 금리 통상적으로 과거의 선례를 보면 미국의 FRB가 금리를 올리면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이제 시차를 두고 추격 매수하는 형태인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아주 부정적일 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아까 골드 전망과 좀 그러니까 국채 전망과 좀 비슷한 견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조금의 더 하방, 그러니까 원화 가치 입장에서 약간 더 하방 리스크는 있지만은 좀 시간을 가지면서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화 가치가 좀 절상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나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줄 걸로 아까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 영향은 어느 정도나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베이스 메탈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유와 천연가스 부분이죠. 원유와 천연가스 부분인데 결국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이제 양 진영이 부딪혔을 때 결국 에너지 가격의 충격파가 사실 가늠하기 쉽진 않죠. 그러면 이 충격파를 가늠할 때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바로메터, 즉 이 딱 그 발발했을 때 충격파가 엄청나게 증폭될 건지 아닐 건지 여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 본격적으로 네.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서방, 특히 유럽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거를 딱 스탑을 하는지. 만약에 그 두 가지 리스크가 야기가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나 천연가스가 거의 더블 이상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니겠죠. 그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양 진영 모두 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서방과 러시아 모두 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로의 굉장히 좀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은 어쨌건 간에 만약 하나 우리가 서방 진영이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를 스탑을 할지 여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가능성 낮지만 이게 발생한다고 하면 에너지는 급등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가격에 큰 충격파를 좀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결국 러시아가 전 세계 시장에 에너지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더 큰 걱정거리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자료는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영국 회사의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시면은 유럽을 보시면은 유럽의 수입의 거의 그 원유죠. 원유인데 미국 쪽에서는 러시아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에너지의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원유와 천연가스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럽에 좀 충격을 줄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러시아한테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유럽 진영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 우리가 오펙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대체 루트가 있는 거죠. 대체 루트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보시면은 천연가스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한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가 결국 이제 파이프, 송유관, 그러니까 그 이걸 관을 통해서 지금 돼 있는 관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가 전부 다 러시아, 유럽의 수요 대다수가 러시아가 이렇게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둘 다 가격이 꽤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특히나 천연가스 부분이 더 오래 미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명심하셔보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시하시는 맞지만 러시아는 원자재 국가입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원자재 수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주력 수출품이 막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만약 러시아 입장에서 유럽의 송정을 통해서 안 판다면 다른 데 팔아야 되는, 다른 데 팔 데가 없어요. 뭐냐면은 뭐라 해야 되나, 이 송유관을, 이거를 깔아야, 인프라를 깔아야만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대체해서 남는 걸 딴 데 팔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 전면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움, 서로의 약점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원유와 천연가스는 좀 터지면 이게 꽤나 좀 상승할 것 같고 특히나 아까 그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큰 폭, 특히나 두 자산 중에서는 천연가스가 더 업사이드 훨더 크고 오래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유럽도 고민이겠는데요. 그 에너지의 중요성은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천연가스를 이렇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볼모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고민들이 예를 들면 투자자는 다음 스텝 예를 들면 원전 이런 거 그죠? 원자력 같은 경우 위험하지만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볼 필요 있겠고요. 예. 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 있으면 금이 확 올랐는데 요즘은 금은 트레이더당 1,800달러에서 완전히 못 박은 듯이 있다가 한 1,900달러 요즘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생겨서 이렇게 금이 옛날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말씀 조금 드리기 전에 아까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천연가스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LNG가 아마 대체 수요로 갈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 거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님한테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골드가 좀 별로 좋은 투자, 재미없는 투자일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린 로직이 뭐였냐면 물론 이제 금 가격을 설명하는 함수가 변수 굉장히 많지만 요즘의 금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키 변수는 뭐냐면 미국 국채 실질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즉 실질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즉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실질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골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골드 가격은 하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자료 보시면은요. 지난 한 20여 년간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이 제가 10년 팁스 일드라고 하는데 보통 팁스 일드는 실질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정색이 실질금리인데
요 차트는 아래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볼까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실질 금리가 한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실질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 골드 프라이스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은 예. 400불에서 1600불까지 계속 올라가요.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고 이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 가격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결국은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 펀더멘탈은 실질금리라는 함수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 국채금리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골드만삭스의 미국 국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이렇게 명목금리와 같은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실질은 좀 올라갈 거 전망해서 골드 가격은 조금 중장기적인 좀 약세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포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 박사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요? 예. 한 2분에서 맥스 한 3분 정도 알겠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줄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변수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매크로에서 또 중요하게 더 영향을 미치는 건 FRB 금리라고 하는데 우리 FRB 금리 추이라는 게 좀 더 보면은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경제의 패러다임과 지금부터 앞으로 전개될 패러다임의 매크로 이코노미 좀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지금 보면 2008년부터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디플레이션 구간,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저금리 구간이었고 네. 따라서 이 저금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게 형성됐을 때 수혜를 보는 기술주나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어떤 디플레이션의 손실, 그 재미가 없는 커머더티나 이런 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아마도 이 축이 뒤집힐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예. 즉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우리가 좀 중요한 키 팩터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을 때 언더 퍼포먼 자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의 성과 자산을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자료 화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하단 쪽입니다. 하단 쪽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했을 때 상대 성과가 양호한 자산들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몇 개 대표적으로 읽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금융주, 에너지, 은행,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을 때 좋은 자산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섹터 결국은 이거는 컨트리 로테이션도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섹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약간 더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인플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밸류주로 가는데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여기 하나 더 수반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디펜시브 섹터. 네, 그러니까 공격수는 밸류 스타일이나 밸류 국가로 하고 반면 우리가 수비 진영은 우리가 어떤 방어적인 섹터를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시장의 볼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수와 수비수를 적당한 밸런스를 해야만이 이 전체 우리 게임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했고 에너지 얘기했고 그렇지만 그런 거 이제 국지적 시한 단시적으로 보셨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나 국가가 어디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변동성 장세 현명한 투자 전략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